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동대문 원단 가게에서 자주 놀며 자랐습니다. 형형색색의 원단 사이를 뛰어다니고 아버지가 손님들과 흥정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휴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모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모아서 마침내 동대문 한복판에 제 가게를 열 수 있었죠. 처음엔 작은 소매점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 더 열심히 일한 끝에 도매상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제 가게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피로를 잊게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짧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였습니다. 너 맞지? 여기서 뭐해? 아, 안녕. 오랜만이네. 여기 내 가게야. 너는 여기 왜 온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나 이 근처 회사 다녀서 자주 지나다니거든.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했고 그날 이후 자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로 만나던 우리 사이는 몇 달 후에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동대문까지 찾아온다며 고백했고 저도 그의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축복해 주셨고 저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 하나 해볼까 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자동차 광택샵. 요즘 괜찮다던데. 친구가 괜찮은 자리 하나 알아봤거든.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고 남편은 장사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부모님의 응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터라 남편의 꿈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 나도 많이 도와줄게.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명품을 좋아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늘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죠. 창업 초기엔 오픈 이벤트 효과로 손님들이 제법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매일 가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손님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에 따라 남편은 점점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남편의 광택샵은 개업하고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손님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오픈 이벤트와 지인들 덕분에 그럭저럭 손님이 있었지만 입소문이 나지 않으니 재방문도 없었고 신규 고객도 거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세와 자존심은 날로 커져만 갔죠. 어느 날 남편이 새 명품 지갑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까지 그대로 들고요. 이거 산 거야? 괜찮지. 손님들 만날 때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해. 근데 요즘 장사는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걱정 마.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화만 내니까요. 그 후로도 남편은 비싼 구두와 명품 벨트, 심지어 고급 시계까지 하나둘씩 사들였습니다. 반면 생활비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억지로 내놓았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아, 알았어. 나도 지금 좀 빠듯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내가 장사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돌려막기 하면서 운영하는 거 힘든 거 모르냐? 남편은 마치 제가 이해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 자신은 명품을 살 돈은 있고 친구들과 술 마실 돈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제 사업으로 번 돈으로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식비부터 공과금, 명절 용돈까지 모두 제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제 가게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들도 늘었고 매출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집안 살림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 집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알지? 남자는 말이야, 기죽이면 안 돼. 특히 장사하는 남자는 더 그래. 너가 좀 더 챙겨줘야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용돈 좀 넉넉하게 줘. 남자가 주머니 가벼우면 밖에서 무시당한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상황인데 제가 오히려 남편 용돈을 챙겨줘야 한다니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험담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남편 편을 들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제 사업이 안정되자 오래된 낡은 빌라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께 경기도에 괜찮은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습니다. 물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어머님 새 아파트 어떠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명의를 왜 네 이름으로 했니? 그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도 우리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 역시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한 듯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돈 잘 번다는 거를 우리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건데. 내가 못 벌어서 미안하다. 남편은 제 호의조차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안을 꾸리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는데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자존심 싸움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70번째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워주신 아버지께 뭔가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갑자기 차 카탈로그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 차 어때? 7천만 원인데 괜찮지? 왜 갑자기 차 얘기를 해? 아니 그냥 우리도 슬슬 차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우리 차도 멀쩡한데. 그리고 당신 장사는 잘 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장인데 차는 좀 제대로 타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자고요? 그렇게 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직접 사. 당신이 잘 벌고 있다며. 그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그럼 나중에 돈 모이면 그때 사.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삐진 표정으로 지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칠순 선물로 8천만 원 정도의 국산 고급 세단을 구입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차종이었습니다. 칠순 잔칫날에 제가 차 키를 건네드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아빠, 칠순 축하드려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곧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칠순잔치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새 차로 기념 드라이브까지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운전하시면서 계속 차가 좋다며 웃으셨고 어머니도 자식을 잘 둔 덕분에 좋은 차 타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친오빠도 네가 효녀라며 칭찬해줬죠. 그날만큼은 정말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그날 잔치에 참석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사고 싶어 했던 차보다 더 비싼 차를 제가 아버지께 선물한 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좋아하시네. 당연하지. 평생 소원이 좋은 차 한번 타보는 거였거든. 그래. 남편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칠순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눈에 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그 차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가 집에 들르신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오셨나?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차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아버지 차가 맞는데 왜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 차는 어디 간 걸까 싶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혹시 지금 우리 집 근처 오셨어요? 아니, 왜? 그럼 차는요? 아빠 차가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데요. 아, 그거 백서방이 바꿔 타자고 해서 바꿨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바꿨다고요? 사위가 그러더라고. 자기 차랑 바꾸면 안 되겠냐고. 장인어른은 나이도 있으시고 편한 차가 더 좋을 거라고 하길래 그래서 그냥 바꿨지. 아빠는 괜찮으셨어요? 뭐 사위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비싼 선물을 해줬는데 그걸 사위한테 빼앗긴 것 같아 죄송하신 거였죠?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지금 어디야? 가게에 왜? 당장 집에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드린 선물을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차와 바꿔올 수 있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갑자기? 아빠 차는 대체 왜 가져온 거야? 아, 그거 장인어른이랑 얘기해서 바꿨어. 내 허락도 없이? 장인어른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아버지 선물로 드린 건데 그걸 당신이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고. 장인어른도 나이 드셨는데 그렇게 좋은 차 필요 없잖아. 오히려 작고 편한 차가 더 좋으시다고.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좋은 차 타야 손님들한테 신뢰감 주지. 젊은 사람이 타야 멋도 나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안 되면서 무슨 신뢰감이고 무슨 멋이라는 소린가 싶었죠. 그리고 말이야,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비싼 차 사드릴 거면 나한테도 좀 사주지.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장인어른한테는 8천만 원짜리 차 사주면서 남편인 나한테는 왜 안 사줘?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고 카탈로그까지 보여줬잖아. 당신이 돈 벌어서 사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좀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박정하게 구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 어머니는 어때? 뭐? 당신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좋은 집 필요 없겠네. 내가 산 아파트 다시 팔아도 되지?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나이 드신 분은 좋은 거 필요 없다며? 그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 장인어른이랑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달라. 뭐가 달라? 둘 다 연세 드신 건 똑같은데.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멀쩡하게 사는 집을 왜 팔아? 당신이 아빠 차 바꿔온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 집 정리하면 안 돼?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못 벌어. 당신만큼 못 벌어서 미안해.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차 다시 바꿔오라고? 당연하지. 싫어, 난 안 바꿔. 이미 장인어른도 동의하셨고. 아니, 당신 지금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집 한다고? 좋아, 팔기만 해봐. 그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혼까지 꺼줬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명품만 사들이던 남편. 남자 기죽이면 안 된다며 무조건 남편 편만 들던 시어머니,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히고 말았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매물로 내놓기, 이혼 서류 준비하기, 재산 정리하기. 남편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으니 후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끝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경기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다행히 모든 집이 제 명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입지도 좋고 시세도 괜찮아서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혹시 급하신 일 있으세요? 네, 좀 급합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으니 제가 먼저 준비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며칠 후에 제 친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오빠는 바로 나와주었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나 이혼하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버지 차를 남편이 바꿔간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생활비도 안 주면서 명품만 사들이던 일,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태도, 그리고 마지막 사건까지.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그 자식이 감히? 오빠 욕하지 마. 어차피 이제 곧 남이 될 사람이야. 잘했어. 당장 이혼해. 그런 놈이랑 평생 살 순 없지. 오빠의 지지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게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네 남편한테 이상한 점을 느꼈어. 무슨 말이야? 지난달에 내 차 광택 맡기러 갔잖아.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일단 가게가 너무 한산해. 손님도 거의 없고. 그건 나도 알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차 맡기고 블랙박스 확인하려고 메모리 카드를 따로 빼둔 게 있었거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빠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내 차를 다른 매장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것도 한참 떨어진 곳으로. 영상을 보니 정말로 남편이 오빠 차를 몰고 다른 광택샵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알아봤더니 그 가게는 실제로 시공을 거의 안 해. 손님 차를 받으면 다른 매장에 넘겨서 시공시키고 수수료만 챙기는 거야. 진짜? 응, 그것도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는 거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도 애매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엉터리 영업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수익도 거의 없는 거야. 중간에서 수수료만 떼는 건데 그것도 얼마 안 되고. 게다가 손님들이 나중에 하자 생기면 매제한테 연락하는데 정작 매제는 시공을 안 했으니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빠는 괜찮았어? 나는 다행히 큰 문제 없었는데 다른 손님들 중에는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 매장 사장님한테 들었어. 매제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가격에 있어서 불만이더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실력도 없이 허세만 부리며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뭐가 있는 거야? 매제가 대출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꽤 고금리 대출로. 어떻게 아는 거야? 우연히 너네 결혼식 때 찾아왔던 매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렸다더라고.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빚만 늘리고 그 빚을 명품 구입과 허세 부리는 데 쓴 거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덕분에 확신이 섰어. 당연한 거였지. 넌 내 동생인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댁 아파트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야,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왜 내 집을 팔아? 내 허락도 없이. 명의가 제 이름인데 제가 팔면 안 되나요?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팔아?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긴 한데 처음부터 돈은 제가 냈잖아요. 그리고 명의도 제 겁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집 파는 거야? 나는 농담인 줄 알았지.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자꾸 편한 집이 더 좋으시겠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 그대로야.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나 골려주려고 이러는 거지. 좋아, 그럼 진짜 이혼하자.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하고. 그래, 이혼해. 뭐? 남편은 제가 순순히 동의하리라고는 예상 못한 듯 당황했습니다. 이혼하자면서? 나도 동의해. 그리고 재산 분할도 법대로 할 거야. 당연하지. 법대로 하면 내가 절반은 가져간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미 변호사랑 상담 끝났는데.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제대로 안 줬던 거 다 기록 남아있어. 통장 내역도 다 있고. 당신 명품 구매 내역도 다 확인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거사, 우리 아들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망한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싸울 이유도 설명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굳어 있었고 법적 준비도 끝났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통장 내역,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기록, 제가 혼자 집안 살림을 꾸려온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구입 영수증, 남편의 명품 구매 카드 내역까지 빠짐없이 챙겼어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기여도가 거의 없고 재산 형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이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 자료를 더 보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준비할게요. 며칠 후에 저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나도 절반 받을 권리 있어.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게 뭔데? 내가 당신 남편이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마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법대로 합시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가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오빠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손님들 중 일부가 시공하자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곳에 넘겨서 생긴 문제였는데 당연히 남편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이시죠? 저 형님 후배인데요. 형님이 제게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형수님이 대신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혼 진행 중인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부부잖아요. 이혼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전 모르는 일이에요. 본인이 빌린 돈은 본인한테 받으세요. 형수님 그러지 마시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 친구들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줘. 지금 너무 힘들어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집 보증금이라도 좀 줘.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집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보증금은 제가 받는 게 맞죠.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을 파는 건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이 독한 것이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시어머니는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그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기여도가 거의 없었고 재산 형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되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결과를 듣고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럴 수가. 남편은 중얼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반면에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며칠 후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시간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들어온 것입니다. 여보, 왜 여기 와? 당장 나가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손님들 보니까 빨리 나가세요.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일어나. 창피하게. 나 지금 진짜 큰일 났어. 보상금도 내야 하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했어. 이제 남남이야. 그리고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 어떻게 이렇게 박정하게.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내가 너랑 몇 년을 살아줬는데 그 세월이 아깝지도 않아? 살아준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지.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안 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너 내가 데리고 살아준 거 감사한 줄 알아.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준 것도 은혜인 줄 알아.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봤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가게에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뭐? 경찰을 부른다고? 그래, 불렀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일 방해하지 말고 나가. 너 진짜. 남편은 더 심한 욕설을 하려다가 마침 가게에 들어온 오빠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는 남편이 찾아오자마자 제가 연락한 것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매제,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오빠는 스마트폰으로 남편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욕설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경찰과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오빠가 녹음한 파일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고소건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서 남편은 최종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녹음해둔 욕설과 협박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죠. 남편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 및 모욕에 해당하므로 판사의 판결문을 듣는 남편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남편은 시골에 있는 작은 전세 빌라로 돌아갔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광택샵은 결국 문을 닫았고 손님들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너 같은 독한 것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니까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명절에도 시댁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고 친정 부모님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남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느라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생아, 나 결혼한다? 진짜? 축하해, 오빠. 그동안 너 일 때문에 내 일은 미뤄뒀거든. 이제 네가 안정됐으니까 나도 시작해볼까 해. 오빠는 착하고 따뜻한 여성을 만나 사귀고 있었는데 제 이혼 문제로 바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 일로 신경 많이 쓰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몇 달 후에 오빠의 결혼식이 열렸고 행복해하는 오빠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동생, 너도 다시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당분간 혼자 살 거야. 지금이 너무 좋거든. 그래도 나중에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한번 생각해봐.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사실 저는 당분간 연애나 재혼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쓰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1년 후에 오빠네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조카였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작은 아기를 안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고모가 앞으로 이쁜 거 많이 사줄게. 제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동대문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 생각이 나곤 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거리를 뛰어다니던 때, 처음 제 가게를 열었던 때, 그리고 전 남편을 만났던 때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후회하느냐고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졌고 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요즘 제 사무실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늘어났고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도매상가는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거나 내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전 남편은 결국 사기성 영업과 무능력 그리고 허세로 본인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카 돌잔치가 있습니다. 올케 언니가 부탁해서 제가 한복을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조카의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 생각만 해도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갑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으로 삼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동대문의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내일의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들어가는 행복입니다.